DSR 때문에 대출도 못 받아서 돈을 못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DSR 빨리 풀어줘라. 자, 다 같이 하죠. 풀어줘라. 이거는 다 같이 DSR 전부를 푸는 게 아니라 임대인 이렇게 역전세나 걸리는 그렇죠. 분들의 DSR은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가 사라진다 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전세가 사라진다. 전세가 과연 사라질까? 일단은 역전세가 걸렸던 시대가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시게 되면 1997년에서 99년까지 지금보다 더 많이 전세가 하락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지금 전세 거래량 보게 되면 전세 증감이 마이너스 3에 걸려 있는데, 이때는 거의 지금보다 2배 이상 하락이 컸어요. 이렇게 이거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2배 컸어요. 97년에서 99년까지 전세 하락이 훨씬 더 컸고, 가격 하락폭도 더 컸는데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냐? 금리가 인하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역전세가 걸려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만 전세가 지금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바닥을 찍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또 똑같이 전세가 다시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요 그래프만 가지고는 예전에도 같은 일이 반복했다가 사람들이 한 1년, 2년 지나니까 잊고서 다시 또 올라가요. 이때도 전세 사기가 기승했고 전세 없어진다는 기사 계속 났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한 1, 2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 2년 정도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시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모든 기사나 모든 내용이 이때 97년도, 98년도에 나왔던 기사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사라진다, 월세 시대 도래한다,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기사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세가 사라질 거냐? 그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세가 우리나라만에 있는 제도이긴 해서 뭐 사라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전세가 사라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구라든지 이런 이제 전세를 놓고 계신 분들이 목돈을 내줘야만 이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로 돌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 절반은 월세를 놓더라도 절반은 보통 전세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월세 일부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를 반반 보통 끼거든요.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자금이 없다면은 그 전세가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 월세로 다 돌려야만 전세가 없어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일부에 전세가 껴있으면 대출 자체가 또 안 나와요. 아까 DSR도 얘기했지만은, 그럼 DSR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제도가 좀 더 보완되지 않은 한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전세는 단기간에 없어지긴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천천히 없어진다면은 순서가 전세가 반전세화되고 다시 순수 월세화가 되는 그 과정을 거칠 건데, 그게 한 20, 30년 정도는 걸려야만 최소한 없어지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10년 내에 없어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전 도저히 공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잘 보면 그때는 원체 저금리였고 전세를 들어가는 게 당연히 월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주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세 쪽으로 다 쏠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 말 레고랜드발 사태 크게 터지고 나서 금리가 8%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부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했던 선택이 전세를 살릴 것이냐, 전세를 뭐 안 들어갈 것이냐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 상황이 일단은 지금 안정화가 되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또 전세 보증 제도 같은 경우가 지금 과도기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좀 심리적으로 좀 가라앉게 되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이 된다면 저는 이 전세가 과연 사라질까? 30년 내에 사라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세가 하락 안정화를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하락 안정화를 하고, 이게 전세가 비율이 용산이라든지 좀 투자 가치가 높은 노원구 같은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한 50%밖에 안 해요. 맞아요. 근데 화곡동이나 그죠? 미추홀, 인천 미추홀, 뭐 그다음에 동탄, 오피스텔, 네, 그렇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를 낮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상승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90%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런 지역은 이제 전세가 사라질 수 있죠. 지역별 이런 지역은 왜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매매가 100인데 전세가 90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치지 않은 이상. 그렇죠? 아니, 학습 효과라는 게 네. 생긴 거죠, 이제. 들어가는 사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00이 제가 봤을 때는 7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더군다나 1억짜리들은 이 경매 비용이나 이런 게 10억짜리가 경매 비용이나 임금이나 이런 선순위로 빠져나가는 돈이 적은 거지 1억짜리는 그 돈이 엄청 비중을 차지해요. 그게 탈탈 털리는 세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1억짜리들은 이제 1, 2억짜리들은 전세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작은 금액들은. 음. 그죠? 아니면 보증보험이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든가. 그러니까 전세 임차인을 못 구해서 음. 어쩔 수 없이 월세화가 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은 그렇게 갈 거고 이제 뭐 용산이나 노원구 같은 지역은 전세 들어가도 50%인데 뭐. 지금은 좀 불안해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뭐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아 이게 50% 정도 비율이구나. 왜냐면 공주에 전화해서 시세 얼마예요? 물어보면 얼마에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짜리 있습니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시세 확인하니까 이런 지역은 전세 비중이 조금 더 이제 전세가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양극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도가 바뀌어갖고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인들의 체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전에는 깜깜이었는데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율 자체가 낮은 지역들은 좀 안심하고 들어가는 상황. 지금 당장은 그런 걸 얘기해봐야 소기의 경일기처럼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그 지역적인 구분들이 확실하게 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세가 사라지긴 쉽지 않지만 지역별로 분명히 차별화가 돼서 오피스텔 같이 아주 적었던 금액의 전세가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사라지고 반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은 쪽들은 좀 유지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전세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월세로 갈 텐데. 일단 전세가 진짜 사라진다면 일단 전세를 활용했던 갭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수요 감소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집값이 5억 정도 하는데 여기 전세가 보통 3억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집을 우리가 2억을 가지고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가 있기 때문에 2억으로 그 집을 미리 사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게 전세 제도라는 게 싹 빠져버리면 5억이잖아요, 바로. 당연히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은데 이게 좀 줄어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지역을 선호하게 될까라고 판단을 해보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갭으로만 전세값이 올라가서 이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갭 투자 지역보다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뭐 용인이라든지 용산에 이런 곳들에 좀 호재가 확실한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좀 자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좀 미래 가치가 발생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좀 오히려 입지가 확실하고 개발 호재가 좋은 쪽으로만 이런 투자 수요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 전세가 만약에 사라지고 월세로 치중이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이 되는 게 월세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물건의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오르겠죠?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월세를 좀 싸게 살았던 이유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전세가 없다고 한다면 월세로 그걸 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전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세, 반전세, 월세 세 개가 경쟁하니까 지금 월세가 좀 낮은 편인데 이게 월세로만 치중한다 그러면 월세는 엄청나게 뛰게 될 거예요. 지금 그 예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안 사고 다 월세로 하잖아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지금 외곽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금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안 뛰는데 우리가 업무타운 쪽에 도심이나 강남의 오피스텔들은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 월세로만 하다 보니까 이 월세를 갖다 많이 내고 월세가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120만 원 하던 월세가 160만 원. 뭐 좀 괜찮은 것들은 뭐 200만 원까지 지금 월세가 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더 많이 뛸 거라는 거죠. 전세로 갭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월세를 더 많이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걔네들은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집값이 왜 뛸까? 걔네들은 대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모기지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대출을 뭐 DSR에다 뭐 안 해요. 미국은 더 많이 해주잖아요. 웬만하면 뭐 90% 다 해줘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뭐 하면은 문제 터지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더 문제예요. 대출 많이 해준 나라.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다 보니까 대출이 그만큼 덜 적게 해줬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대출 많이 받은 것만큼 월세를 갖다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문제가 내가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월세를 받게 되면 내 수입이고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갚으면은 이게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월세를 받아서 100만 원 이자를 내면은 이게 내 수입은 제로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다 100만 원은 수입으로 생겨서 세금 내고 100만 원 지출은 세금을 안 잡아줘. 인정 안 해주죠.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10억을 벌어서 세금 4억을 냈어. 근데 올해 사업이 안 돼서 마이너스 4억이야. 내가 4억이란 세금 냈으면 내가 마이너스 4억이면 4억 내가 돌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안 돌려준단 말이야. 받는 거 받는 대로, 나가는 건 나가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법 제도화가 이제 만들겠죠.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테니까.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법 제도화가 안 되고 월세가 안 뛰잖아요? 안 뛸 수가 없는데 안 뛰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안 뛰면요? 네. 간단해요. 공급을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공급을 안 하면은 결국 이 새 집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헌집들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남아있는 새 집들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경쟁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여자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새 집. 새거. 새 집이에요. 그죠? 휘경자리가 그 위치가 안 좋고 철로 경의선이면요. 화물철 열차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50대 1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새 집이니까. 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새 집이야. 새 집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새 집 가지고 경쟁해. 그럼 뭘로 경쟁할까요? 가격으로. 월세로 경쟁하는 거, 월세로. 네, 월세로. 그러니까 결국 뛰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그거를 새 집을 공급하게끔 해주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월세를 받아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법으로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야지 공급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얼마 보셔서 알잖아요. 공사비 계속 뛰는 거. 그렇죠. 공사비 계속 뛰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집 지을 땅이 없어지잖아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땅은 한정돼 있고. 서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시대로 전환될 수도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갭 투자하신 분들 나쁘지 않아요. 왜? 점점 갭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전환하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공급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월세 시대로 전환했을 때 어떤 지역이 뜰 거고 어떤 지역이 죽을 거냐.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월세 시대로 전환했을 때 안 좋은 부동산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반대로 월세 시대로 전환했을 때 되게 좋은 물건이야. 이건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또 안 좋은 거를 팔고 월세 시대로 전환했을 때 좋은 지역을 갈아타면 된다. 저는 그래서 월세 시대를 대비해라. 멋있다. 이게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던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위험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월세화가 될 건데 월세 잘 받고 월세 높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냐 아니냐를 투자할 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깨알 광고 월세 시대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세미나를 이번 주에 개최합니다. 네. 이번 주 이제 금토일날 개최하니까 자 과연 어떤 지역이 월세가 좋고 어떤 지역이 월세가 안 좋으니까 팔아야 되나? 자 이거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때 오시면은 우리 건권대님도 준비했어요. 네. 제가 대표로 말하는 거지. 우리 이권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전략적으로 짜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돈으로 하시는 게 아니지. 가면 갈수록 DSR을 묶어서 대출을 못 받아. 그럼 내가 저 집을 못 사요. 그러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에서 분양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해요. 그럼 공급이 없으니까 사람들 헌집 살아야 돼. 질이 떨어지는 거 삶의 질이. 월세가 안 오르면요. 예전에 독일이란 국가가 월세 상한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 집은 월세 상한제가 없어. 새로 짓는 집은. 왜냐면 공급해야 되니까. 헌집만 월세 상한제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독일 사람들이 새 집의 월세는 폭등했어요. 왜냐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새 집 공급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폭등하고 이 헌집들은 집주인들이 수리를 안 해요. 바퀴벌레. 그러니까 정말 독일에 바퀴벌레 있겠죠? 있죠. 있죠. 거지같이 살았어 진짜. 높은 월세를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월세 상한제를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월세 시대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냐면 모든 정책이 그 월세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어떤 지역이 월세가 유리하고 어떤 지역이 월세가 불리할까? 자, 맛이라도 좀 보여주죠. 맛이라도. 어떤 지역이 월세에 유리할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업무타운이 들어있는 판교와 마곡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도 계속 높은 월세가 유지가 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새로 생기는 이제 개발 구역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뭐 용산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느 분들이 우리 채널 보면 기승전 용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승전 용산이라는 얘기 들어도 그 얘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는다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 국제업무지구가 만들어진다면 세계적인 어떤 그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업무타운이 되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소득의 그 사용자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도 그거에 맞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거고 그거에 맞는 임대료가 형성이 될 걸로 봐요. 지금 맨하탄 같은 데는 월세 원룸이 500만 원이에요. 원룸이 예전에 500만 원이 아니었고 뭐 200만 원, 300만 원에다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500만 원, 60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500만 원, 600만 원 내는 거는 그만한 소득이 따라주니까 그 정도로 사는 거고 그거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억지로 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지역들을 1번 순위로 꼽으라면 이제 국제업무지구 주변 지역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가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월세를 받기 좋은 상품으로 바뀌는 지역.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아파트 네. 중에서도 뭐 좀 좋은 지역, 그죠? 재건축 대단지의 재건축도 될 지역 또는 재개발될 지역들은 월세를 못 받더라도 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개발 이익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좀 전세를 낮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갭이 크니까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월세를 받기 유리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꼭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저는 뭐 자. 지금 두 분은 지역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월세를 받기 좋은 부동산 하면 네. 지금 강남에서도 우리가 뭐 테헤란로나 대치동이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월세 받기 좋나요? 그 테헤란로 쪽에 있는 소형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주택들이 보통 월세 받기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수익률도 높고.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업무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들 안에서도 월세 받기 좋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소형들이 대상이 되고 1, 2인 가구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주택들 입지 편하고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해당되는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월세 시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라이브를 또 해드리고 또 세미나 때도 저희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이번 주가 마지막 무료 세미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유료 세미나로 조금 전환해서 인원수를 조금 더 줄이고 질을 좀 높여가지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세미나를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유료 세미나를 전환하려고 하니까 혹시 무료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이번 주에 좀 신청해 주시고요.